안녕하세요. 저는 딸 아이 하나를 두고 있었던 엄마입니다. 저에게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꼭 좀 끝까지 읽어주세요. 젊었을 적 집안 어른들이 주례로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본 남자와 전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집안이 체면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명예 있는 집안의 자제와 절 결혼시킨 거죠. 전 아버지한테 결혼하기 싫다고 하며 울고불고 떼를 썼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 남자와 결혼 후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 후 저희 친정집은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믿고 의지할 친정집이 약해지니 시댁에서는 저를 더더욱 못살게 굴고 볼품없는 집안 출신 며느리라고 하면서 절 하대하거나 식모 취급하는 것은 기본이었지요. 아버지께서 큰 사업을 하셨는데 계약이 한번 꼬이다 보니 갑자기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신 겁니다. 아버진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3년 후 아버지를 따라가셨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은 전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남편과 시댁이었습니다. 저희 집 돈을 보고 결혼한 그들은 제가 돈마저 없어지니 저를 내다 팔 것처럼 굴었어요. 어디 나가서 장기라도 주고 돈이라도 받아오려면서요. 날이 갈수록 그들의 대담함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제 머리를 팔아서 돈을 가져올 거라고 하면서 머리카락을 숭덩 자른 적도 있었고, 애 기저귀 값이랑 분유값 아깝다고 하면서 기저귀 분유 싹 다 팔아버리고 어디서 헝겊 같은 걸 가져와 손빨래 하라면서 키우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참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전 아이와 함께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고모 할머니가 계시는 강원도로 몸을 피했어요. 남편은 제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저를 찾아왔지만 전 정말 죽을 목숨을 다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반항했고, 그런 절 못 이긴 시댁 식구들은 절 포기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이 소나기에서 벗어났고 딸아이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만큼 힘들게 키웠습니다. 그런 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고 특히 기관지가 많이 안 좋아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했어요. 다른 아이들 다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우리 딸은 흙먼지라도 마시면 가슴이 캑캑하고 말이 잘 안 나와서 놀지도 못했고요. 항상 외톨이였던 딸이 눈에 밟힌 전 딸 아이 챙기느라 제대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딸 돌보고 하면서 정말 나의 인생은 접어두고 엄마의 인생을 살았죠. 다들 그렇게 살았겠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제 지극정성이 통한 건지 딸은 자랄수록 점점 건강해졌고 안 좋았던 기관지도 제법 많이 튼튼해졌어요. 뛰거나 체육 시간에 나가는 것을 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저도 고모 할머니의 배려로 일자리를 얻고 어느 정도 안정을 잡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비슷한 시골 마을 한구석에 있는 빈집을 얻어 제가 평생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어요.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서 집 먹고 살 길 찾아 떠났고요. 서울로 올라간 딸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밤 저에게 전화해줬어요. 엄마, 따뜻한 물 마시고 자. 그리고 항상 문 잠겼나 안 잠겼나 보고. 알겠지? 사랑해. 곧 내려갈게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엄마 비단이불 사줘야지. 하면서 정말 어쩔 땐 내 딸이 맞나? 내가 엄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절 챙겨주는 효녀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도중 갑자기 딸이 전화를 해서 뜸을 들이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 거야? 할 말 있는 거 다 아니까 빨리 말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 일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사람이 참 좋아. 나이는 나보다 10살이 많고. 그래도 우리 말이 참 잘 통하고 이 사람 놓치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다음 주에 이 사람이랑 같이 엄마한테 가도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10살이라고 하길래 전 순간 놀랐어요. 남편과 제 나이도 딱 10살 차이가 났거든요. 너무 싫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고 정말 선생님 모시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얼음판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말리고 싶었습니다. 또래 만나라고, 그리고 황급하게 결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딸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남자와 함께 저희 집을 왔습니다. 분홍 보자기에 저 준다고 홍삼이랑 이것저것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키는 멀대같이 크고 또 생긴 것은 기생 오라비처럼 아주 잘 생겼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딱 좋아할 생김새였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좀 별로였지만요. 하지만 단순 생김새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전 그 아이에게 왜 우리 딸과 결혼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갑자기 흔들리는 동공을 보여주며 제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 따님 없으면 못 살아요. 사실 저 부모 없이 정말 힘들게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제 전부였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신 후에 저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에 죽지 못해 나갔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틸 때 이 사람 만난 거예요. 제 부족한 모든 걸 채워주고 저에게 사랑이란 걸 알려준 사람이에요. 저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이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서 이 사람 줄 거예요. 어머님,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당황했죠.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흔들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엔 연애 초반의 감정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고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시간을 차차 두고 생각해도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전 자네 마음을 알겠다만 그래도 우리 딸 나이가 아직 한창인데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네. 간단히 말하자면 난 결혼 허락 못하겠네. 너무 애쓰지 말고 큰 기대하지 말고 일단 만남을 조금 더 길게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네. 라고 하자 딸이 옆에서 엄마! 하면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나 혼자 서울에 올라가 힘들게 살 때 이 사람이 내 보호자가 되었고 어쩔 땐 내 아빠가 되었고 그렇게 내 바람막이처럼 내 삶을 지켜줬어. 이젠 나랑 이 사람 심장이 하나로 합쳐져서 같이 뛰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없으면 나 못 산다고. 나 찢어질 것 같다고. 하면서 엉엉 울대요. 아니 딸이 이 정도로 진심인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전 너무 당황했고 일단 그러지 말고 마음을 좀 진정시킨 후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딸과 그 남자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전 긴긴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내가 이 결혼을 반대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애미이긴 하지만 그래도 딸의 결혼을 반대할 자격이 있는가 싶었고 도저히 답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딸의 그 간절한 눈빛이 자꾸 자기 전에 생각나 도저히 반대를 끝까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큰 마음 먹고 전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결혼하라고요. 그래, 너도 성인이니 너 인생 책임지고 엄마가 널 믿는 만큼 너가 데려온 남자도 믿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딸은 정말이냐고 감격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둘은 힘겹게 결혼해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없이 살았기에 식도 생략하고 그 돈을 아껴 지네들 신혼집 구하는 데 썼더라고요. 젊은 애들이라 그런지 야무지게 잘 그래도 생활하나 싶었습니다.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딸은 아이를 임신했고 일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은 상태라 사위의 어깨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무거워졌지요. 그렇게 딸은 시간이 흘러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을 출산하였고 본격적으로 육아에 들어갔어요. 몸이 약한 딸은 육아에 쉽게 지쳤고 전 그런 딸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며 딸을 대신해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제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사위가 저 몰래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딸 집에 들어가서 손주를 돌보다가 알게 된 거였죠. 왜 남서방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뭔 그렇게 서류를 많이 가지고 다니냐고, 생산직 다니는 거 아니냐고 묻자 딸은 머뭇거리다가 제게 말해주는 겁니다. 엄마, 남서방이 이제 아이도 태어났고 생산직으로는 밥벌이 못할 것 같다고 작은 사업 시작했어. 아직 한참 사업 키우는 단계고. 그래서 장모님 걱정 끼쳐드리기 싫다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래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엄마도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해. 걱정된다고 자꾸 말하면 남서방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면서 말하는데 전 좀 충격이었어요. 사업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정한 일인지 잘 아니까 제발 안 했으면 했던 게 사업이었는데, 결혼할 때도 사업 안 하고 착실하게 회사 다니는 남자라 그거 하나 믿고 허락한 건데, 일말의 배신감이 들었지만 어쨌든 가정을 차린 딸이고 그건 또 그들의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장모인 제가 감히 개입해선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전 한 2년 정도 서울과 강원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자를 돌보아 주다가 딸의 체력도 어느 정도 돌아와 다시 강원도로 가게 되었어요. 저도 작은 텃밭을 일구며 나름의 생활이 있었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살던 도중 갑자기 딸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남서방 사업이 잘 돼서 원룸에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이야기였어요. 너무 놀랐죠. 아니, 서울 그 비싸다는 아파트에 너네가 집을 사서 들어간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지요. 정말이냐고 하며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집을 산 거면 한시름 걱정 덜었겠다 싶었죠. 그렇게 남서방은 사업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여유가 생긴 저에게도 정말 잘했어요. 계절마다 나는 제철 과일을 항상 사서 저에게 보내주거나 장모님 건강 챙기라고 하며 동네 사람들 다 같이 먹을 정도의 홍삼 절편과 액기스를 주기도 했고요. 처음에 무작정 결혼을 반대했던 제가 조금은 바보 같을 정도로 남서방은 그렇게 저한테 참 잘했죠. 딸도 결혼 생활을 만족해하며 잘 사는 듯 했고요.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1년간 딸과 연락할 때마다 딸은 잘 지내고 있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잠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딸에게 깜짝 놀래켜주려고 딸내미 집을 찾았는데 초인종을 누르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냐고 하니 여기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 딸이 여기 집주인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하면서 어안이 벙벙했고 딸과 남서방 이름을 말하자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여기 전주인인데 이사간 거 모르셨어요? 집 팔고 가신 지 꽤 됐는데 뭐야?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나한테 말도 없이 집을 팔다니 믿기지도 않았고 쎄한 기분이 들어 딸에게 전화했죠. 그리고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으면 말하라고. 엄마 지금 니네 집 앞이라고 하자 딸은 목소리를 벌벌 떨며 갑자기 왜 서울에 왔냐고 하며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딸이 나한테 숨기는 게 있구나 하고 전 딸을 추궁했고 결국 딸은 모든 걸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남서방 사업이 잘 된 것은 아주 잠깐이었고 그 잠깐 동안 남서방은 자만해서 사업체를 여러 군데 확장한다고 하며 투자도 받고 은행에서 돈도 빌렸나 봐요. 그런데 그 후에 일이 잘 안 되었고 이곳저곳에서 빚 도촉이 오니까 집을 팔고 경기도 외곽 빌라 지하방으로 이사를 간 거였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저에겐 비밀로 한 거였어요. 그렇게 전 뒤늦게 딸에 있다는 빌라 지하방으로 갔고 가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얼마나 집이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지 코가 저리 탈 정도였습니다. 애를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키우겠다는 것인지 몰랐어요. 당장이라도 남서방한테 사업 그만하고 회사 다니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막 화를 내니까 딸도 왜 엄마가 신경질이야? 하며 저에게 생전 처음으로 짜증냈고 저와 딸은 그때 의견 충돌로 약간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전 딸이 걱정되었던 거고 딸은 자기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는 거였죠. 섭섭한 마음에 딸을 위해 들고 온 귀한 망고 박스도 내팽겨친 채 전 강원도로 내려갔고 그렇게 마음이 토라진 채로 한참을 힘들어했습니다. 딸이 전화해 제게 미안하다고 했고 전 말했어요. 엄만, 너가 안정된 곳에서 잘 살길 바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너무 힘들면 엄마 집으로 내려와 살아. 남서방이 돈을 얼마 벌든 엄만 별로 신경도 안 쓰이고 너 그냥 기관지도 안 좋은데 그런 곰팡이 집에서 살면 안 되니까 그게 걱정이야 하면서요. 딸은 금방 다시 이사 갈 거라고 하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저는 내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가 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딸이 사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 딸이, 멀쩡했던 내 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이 치해치어 직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울며 전화오는 사위의 목소리 넘어 들려오는 충격적 내용은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 바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고 싸늘하게 차가워진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바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쇼크가 왔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딸이 장례를 치른 뒤 전 실신해버렸습니다. 남서방,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그 새벽 시간에 그곳에 간 거냐고. 자네는 알지 않냐고 물었지만 남서방은 아무 말도 없을 뿐이었어요. 그저 미안하다고만 외칠 뿐이었고 혼자 남게 될 손주가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슬픈 마음을 꾹꾹 누르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때 갑자기 남서방이 저희 집으로 손주와 함께 내려온 겁니다. 그리곤 어머님, 저 애 못 키우겠습니다. 어머님이 저 뭐라고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아내 잃고 제정신이 아니라 저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네요. 저 책임감 없는 놈이라고 손가락질하세요. 일단 저부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손주를 저에게 버리다시피 맡기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남서방은 그날 이후로 전화번호도 바꾸고 완전히 잠적해버렸어요. 전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일주일만 있다가 온다는 남서방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을 뒤졌지만 털끝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영특한 손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눈만 멀뚱멀뚱 뜨고 할미 품에서 울다가 잠들었고요. 그래, 애 버리고 도망간 아빠 놈 찾아서 못하겠어. 할미인 내가 책임지고 키워야지 하면서 그렇게 전 한순간에 학부모,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어린아이 잘 키워보겠다고 이것저것 책도 사고 했지만 환경이 좋지 않아 참 힘들었어요. 서울 아이들은 이 나이 때 학원 가서 이것저것 배울 텐데 애는 그런 것도 못하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위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울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한 여자와 재혼까지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지금 저 남서방 놈이 지 아들을 나한테 버리고 잠적한 거는 저 여자가 알까 싶었습니다. 다 뒤엎으려고 하다가 일을 크게 벌이기 싫어 그냥 포기하고 말했죠. 손주는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극도로 증오하며 반드시 성공해서 할머니랑 하늘에 있는 엄마 행복하게 해준다며 왕복 2시간 걸리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아이는 공부도 곧잘 해서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했고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법학과에 결국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해서 복학하자마자 바로 시험 준비를 했고 손주는 그렇게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공부도 잘하면서 의리도 있고 정의감도 있는 손주는 학교에서 유명세를 탔고 교내 신문에 인터뷰가 실릴 정도였지요. 시골에서 사는 할미에겐 이런 손주가 참 기특했고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던 도중 손주가 제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빠 있잖아요. 저 버리고 떠난 아버지. 그 사람 지금 난리 났어요.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으니까 그놈이라고 할게요. 제 검사실 앞에 놓여진 서류를 보다가 이상한 게 있어서 선배한테 물으러 갔는데 선배가 저한테 기사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보험 사기로 21억 꿀꺽하려다가 걸린 사람 기사요. 그 사건을 선배가 맡고 있어서 서류를 보여주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제 아버지인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자료를 이것저것 찾아보니 아버지가 맞았어요. 아버지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고 재판 결과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라고 하자 전 깜짝 놀랐어요. 남서방이 결국 사고를 쳤구나. 돈돈거리더니 결국 그렇게 감옥을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전 손주에게 말했죠. 네 아버지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더니 결국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는구나. 너 너무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한테 네 아버지라고 말하지도 말거라. 그놈은 네 아버지가 아니니. 그리고 괜히 가족이라고 소문나면 좋지 않는 뒷말만 나와 하면서 손주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두었습니다. 그러고도 전 걱정되어서 서울 손주의 자취방에 올라갔어요. 며칠 동안 밥이라도 챙겨주며 애 좀 돌보려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손주는 지 아버지가 벌인 보험 사기 관련 조사를 따로 했나 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증세가 생겨 8년간 3억, 8억, 5억씩 보험회사에서 뜯어먹은 사위의 범행이 보통이 아니란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수년 전 제 딸이 죽은 게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남서방은 딸이 죽기 전 딸 명의 앞으로 사망보험금과 각종 보험 10수개를 들어놨고 보험비로만 한 달에 800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반지하에 살며 그 돈을 낸다는 것은 이치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였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런 의심 정황들을 하나도 조사받지 않고 남서방은 저 몰래 딸 명의로 되어 있던 보험금 10수억을 전부 탄 뒤 손주를 제게 버리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였습니다. 충분히 보험금을 노리고 작정한 고의적 살인이라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미 10수년이 지난 상황이고 그때의 CCTV조차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서방 자백이었습니다. 손주는 머리를 쓴 거죠. 남서방한테 면회를 가 서류를 건네며 아빠가 하고 있는 짓 다 안다고, 엄마 왜 죽었는지 아니까 이제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숨김없이 말해달라고 했나 봅니다. 처음에 남서방은 아니라고, 내가 네 엄마를 왜 죽이냐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치르고 발뺌하다가 손주가 이제 떠보는 식으로 그날의 보험 자료들과 계좌 그리고 그간의 행적들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자백할 수밖에 없는 취조를 했고 결국 남서방은 펑펑 울며 모든 걸 자백한 겁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보험 사기로 평생 깜빵가게 생겼으니 여기서 자백을 하든 안 하든 내 형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미안하다 하면서 진실을 말한 거예요. 알고 보니 사업이 망해 손가락만 빨고 있던 남서방은 제 딸을 죽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뒤 재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딸을 일부러 집 밖으로 불러낸 거고 CCTV도 없는 그 산 뒤쪽으로 나오라고 한 뒤 사람을 구해 차로 딸을 잃혀버린 겁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까 싶었고 전 차마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전 눈물도 안 나왔어요. 남서방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가슴을 퍽퍽 칠 수밖에 없었죠. 뒤늦게 정신을 차린 남서방은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하며 머리를 박았지만 이미 사과의 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법의 심판만 남았고 손주는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버지를 결국 무기징역에 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엄마를 죽게 만든 그 악마 같은 범인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처음엔 믿지 못해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강인한 손주는 벌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며 면회장에서 녹취한 녹취록과 증언들을 선배 검사에게 넘겼고 그 덕에 재판이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 보험 사기로 돈을 떼먹은 사이놈은 무기징역까지는 못 갈 뻔했는데 이번에 제 딸 사건이 폭로되어
결국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어요. 남서방은 그 안에서 재소자들한테 텃세로 두들겨 맞고 제대로 적응을 못해 독방에 옮겨지고 그 안에서 극단적 시도를 했다는 말이 흉흉하게 들려왔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도 마음 아프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 생각했어요. 항상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해야 한다. 이런 게 너무나 싫었거든요. 가해자는 피해자만큼 똑같이 고통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평생 썩을 남서방의 처지를 보며 그나마 위안을 얻던 중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서방이 극단적 시도를 해서 응급 상황에 있다는 거였죠. 놀랐지만 별로 병원에 찾아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결국 남서방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숨이 넘어갔고 저와 손주는 혀를 끌끌 차며 그렇게 남서방이 차갑고 쓸쓸한 죽음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신체 인계 포기각서를 썼고 남서방은 그렇게 가족과 지인들이 손길 한 번 없이 불에 활활 태워져 이름 모를 어딘가에 재로 뿌려졌어요. 솔직히 씁쓸했지만 더 이상의 동정을 주기 싫었습니다. 이게 사기꾼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라고 최대한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걱정되는 것은 손주였죠. 하지만 손주도 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가 그립거나 한 적이 없다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안 되려고 검사된 거니까 만족한다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어야 이 세상의 정의가 바로 사는 거고, 내가 가족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증언을 선배 검사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면 아버지는 몇 년 감옥에서 살고 나온 뒤에 보험 사기로 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고, 차라리 죽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손주를 보며 너무나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강하게 큰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전 말했죠. 그래, 네 아버지처럼 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엄마 생각하며 항상 양심과 정의를 되새김질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손주는 그렇게 지 아비를 보내고 8년간 검사 생활을 더하다가 조직 검사 생활에 마음이 지친 건지 지금은 검사복을 벗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사법당국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억울하게 형을 받은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손주가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소신을 지키고 사는 모습이 할미로서는 참 다행이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하며 반항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 갈 길을 잘 가주어 고마웠지요. 참 허무한 인생. 옛말에 여자를 집안에 잘못 들이면 집안 전체가 망한다고 하는데 이젠 그것도 정말 옛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업한다고 껄렁대다가 돈에 미쳐버려 사람 목숨도 개미 목숨처럼 보는 남자가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씨가 마르게 생겼네요. 정말 끔찍하지만 그래도 남서방이 범죄가 이 정도에서 그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에 가서 충분히 자기의 죗값을 치루었으면 좋겠네요. 다 늙은 저라 이제 세상에 미련은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좀 안전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냄새 말고 사람 냄새 나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게 제 작은 소망이네요. 사람이 돈에 미치면 어디까지 미치는지 잘 알게 돼 온몸이 저릿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